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실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쭉 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게 내용은 좀 어렵고요. 출제율은 좀 떨어져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학은 내용은 오히려 쉽고 출제율은 더 높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거기가 사실은 좀 더 시간 걸리는 얘기고 여기가 조금 더 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실학. 자, 성리학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정치권에서. 그죠?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계속 울고먹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그 말을 또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울고먹는 거야. 존사의 모순은 깊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실학은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개의 그룹이죠. 일단 두 개의 그룹. 하나가 뭐냐면 중농실학이에요. 중농. 느낌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농업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농실학은 일단 베이스부터. 중농실학은 베이스가 경기 남인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몰락양반. 조선의 사색당파를 우리가 정리할 때 여러분, 남인이라고 하면 남인은 뭐의 대표냐면 살인의 대표야. 그리고 여러분, 남인을 기억할 때는 약간 이 느낌이 좋아. 이게 이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다. 남인들은 향촌사회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향촌사회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서인들이 주로 중앙정치를 많이 하면서 중앙시스템이나 중앙제도, 중앙관직에 관심이 많다면 저 사람들은 주로 향촌에 관심이 많아요. 됐죠? 근데 지금 경기 남인에서 나오는 요 중농학파라고 하는 실학자들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향촌사회를 망치는 가장 주범이 지주제라는 거야. 요거 제가 앞에서 나중에 다시 나온다 그랬죠? 경제 파트에서 했잖아? 18세기 말이 되면 지주전호제가 보편화돼. 이게 조선의 가장 큰 모순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땅을 가진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들 중에 농사를 짓는 자가 없어. 그런데 조선의 수많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그럼 농사도 안 지을 건데 니들 왜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니? 많이 갖고 있니가 아니라 그냥 다 갖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주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농실학자들은 이게 전부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무조건 지주제를 없애자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지주제를 없애고 나면 어떡할 거니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부 중농실학자 3명의 공통점은 뭘 얘기해야 돼? 토지제도. 새로운 토지제도를 얘기해야 돼요. 지주제를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됐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중농실학자 3명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국가가 토지 소유가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제 특정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땅을 국가가 일단 다 뺏어야 돼. 일단 다 뺏어. 국유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국가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건데 그 나누어 주는 방식이 셋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중농실학자는 무조건 지주제 폐지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자, 시작합니다. 자, 선구자 유영원인데 여러분, 이 실학에서는 뭘 자꾸 물어보냐면 저서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유영원은 그나마 좀 덜 나와. 근데 실학자들 중에 5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체크해 볼까요? 중농실학의 이익정약용. 완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상실학의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유수원, 여기 선구자들 요 사람들 빼고. 그래서 2, 3. 이렇게 5명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능검 수업을 계속하면서 수업 계속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이 유사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승려, 그 다음에 유학자, 이왕과 이의 같은. 됐죠? 다 똑같아. 이거 뭐 찾는 거야?
사상을 복잡하게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학 문제는 무슨 문제야? 사람 찾기 문제야. 제가 불교 문제 얘기하면서 그게 불교의 진짜 심오한 진리나 불교의 뭐 특별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사람 찾기라 그랬잖아. 승려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사료에 나온 승려가 누군지 이렇게 선지에서 설명하면 아 원효다. 아 의천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여기 똑같습니다. 이익,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박세가 이렇게 5명.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유영원은 선구자예요. 다 뺏은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우리가 이게 1번 봐봐요. 나도 방금 말이 이렇게 했잖아. 공평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전부 몰수한 다음에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해야 된다. 사, 농, 공, 상. 신분에 따라. 재분배. 살짝 어이가 없죠. 왜냐면 아니 기득권 세력들이 땅 다 갖고 있어도 뺏었는데 다시 나눠줄 때 이렇게 또 차등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를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선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농민을 주고 장사치는 제일 조금 주고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분배가 됐겠지만 야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이게 뭐냐면 선구자의 한계예요. 그렇죠? 유영훈이 워낙 선구자라서 그래. 자 대표적인 저서로는 반개수록입니다. 원래 본인의 호예요. 그래서 반개 유영훈이죠. 반개가 수록 썼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익 갈게요. 이익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익은 첫 번째. 이익은 가장 중요한 게 한전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몰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 거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걸로 한전.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를 제한하자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너무 많이 혼자 땅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그러니까 한 명이 땅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갖지 않게. 여러분 이게 딱 떠오르죠. 그렇죠? 한전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렇죠? 요익이.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한전론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건 연암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전론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 한전이라는 개념이 특이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면 나중에 여러분 현대사에 오면 이 토지 문제 그래서 지유제는 결국은 이승만 정부부터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3정보예요. 지금의 9,000평. 그래서 9,000평이 넘어가는 부재지주의 땅들이 그 농지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9,000평이라는 맥스를 정해줬잖아요. 나중에 이승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박지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이상을 갖지 못하게 맥스를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져니까 이 사람들 거를 없는 사람들이 조금 나눠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될 거 아니야. 불평등이. 그죠? 근데 이익은 그게 아니에요. 이익은 뭐냐면 미니멈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맥스를 막는 게 아니라 미니멈을 지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전론의 가장 핵심 개념은 영업전이에요. 영업전. 영업전이 뭐냐면 한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땅. 미니멈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미니멈은 절대 매매도 안 되고 절대 뺏을 수도 없고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 근데 막 이자도 못 갚아. 근데 저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근데 땅 중에 영업전이라고 한 가정마다 설정된 땅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줬어도 못 뺏어가. 그러니까 한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 미니멈. 됐죠? 최소한의 땅. 이게 영업전이에요. 이게 이익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익에서는 영업전, 한전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전했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은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의 한전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익은 뭐다? 영업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머지는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6점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이 성우사설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노비제, 양반문벌, 승려, 게으름, 사치, 뭐 이렇게 6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앞에 여러분 영조 때 그거 기억나세요? 전황? 화폐가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화폐 자체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처럼 그냥 투기의 대상이 됐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 여러분, 이익의 호가 성호거든요.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래서 성호가 개인적으로 썰을 풀었다. 그래서 성호 사설. 그 다음에 과구는 뭐냐면, 한 번도 그 벼슬아치가 된 적이 없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익도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사라는 게 뭐냐면, 그 향촌사회에서 그냥 선비로 학문에만 정진하고, 과거에 응시하거나 공직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과구록이에요.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정약용 갈게요. 자, 정약용은요. 정약용은 말이 필요합니까? 실학의 집대성. 가장 대가죠. 대가. 되죠? 자, 정약용 얘기는 이렇게 돼. 여러분, 제가 지주제 폐지는 전부 똑같다 그랬잖아. 그쵸? 좀 전에 했어. 지주제 폐지는 전부 똑같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근데 정약용은 여전론이야.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이 여가 뭐냐면 마을 여자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 그리고 정약용이 생각한, 그러니까 정약용의 머릿속에 있는 마을은 사실은 30가구야. 30호. 그래서 30가구 단위로, 잘 들으세요. 토지를 공동 소유해요. 그리고 공동 경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은,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 나? 이게 무슨 느낌 나? 여러분 우리 북쪽에 뭐 있어요? 그렇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믿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그렇죠? 여러분 북한 애들이 이거 공동농장제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정약용 엄청 좋아해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자기들끼리 막 난리나. 됐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늘날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이잖아. 그죠? 자, 이게 뭐다? 여전론이. 되게 파격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전론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이걸 제안을 해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고 공산주의적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강균유배 가서 그 경세유표라는 책을 쓰거든요. 경세유표 여기 있죠, 여기. 이 경세유표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정전제는 뭐냐면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토지를 좀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국유화시켜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경작하게 해서 이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과학기술. 자, 기기도설. 이걸 앞에서 했다. 이 얘기만 안 했구나. 기기도설. 이거는 그 중국 책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서양인이 쓴 여러 가지 기술을 중국 한자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고금 도서 집성이, 여러분 제가 그 규장각 설치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5,000권이 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한 권이야. 그 중에 한 권. 됐죠? 그런데 이 기기도서를 참조해서 여기에서 수원환성 만들 때 거중기라든가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요걸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요 책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정약용 책도 아니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 누가? 정약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저서. 여러분 정약용 너무 많지. 여의당 전서라고 그래서 나중에 묶이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500권이 넘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을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진짜 오늘 같은 사회는 진짜 한 10,000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진짜 최소 1,000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1,000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 500권을 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독서량이나 소위 말해서 고민의 양이나 어마어마했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책만 빠르게 체크할게요. 첫 번째,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뭐냐면 목민관. 목민관이 사또예요. 됐죠? 목민. 그러니까 백성을 이렇게 잘 돌본다, 이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방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약용은
정조 시대 아주 대표적인 암행어사이기도 했잖아요. 정조가 정약용 실제로 암행어사를 몇 번이나 이제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이런 것들 조사하고 탐관오리 잡아내고 이러면서 그 실제로 조선의 지방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지를 이렇게 정약용은 몸소 많이 체험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자,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요거 중앙경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꼭 중앙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제도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무신서는 흠이 많은 인간들, 그래서 형옥서고요. 됐죠? 그래서 사람 형벌 주는 거랑 감옥에서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 교화시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가외통은 이거는 천연도에 대한, 이거 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약용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안 뻗친 데가 없어요. 됐죠? 의서. 이 닥터들이 쓰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방강력권은 역사 지리서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저서들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중농실학 끝났는데, 자, 중상실학과 비교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 느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끝.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중농실학은 원래 남인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향촌사회를 생각해. 그리고 중농실학자들은 하나만 그냥 느낌. 중농실학자들은 여기다 쓸까? 중농실학자들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뭔 소리냐면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중국의 주나라 때라는 거야. 주나라. 그래서 이들이 주나라의 예법, 주나라의 법률을 모아놓은 주례. 이게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거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나라 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많이 세상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 주나라 때 바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야. 이 정약용도 좀 그래요. 됐죠? 다 그래 다. 중농실학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중상실학은 좀 달라요. 중상실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가 베이스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제가 노론이라 그랬잖아. 호랑 논쟁에서 그러니까 호론과 랑론으로 나눠져 싸우는데 그 랑론이 진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 노론들. 그 서울 노론들이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서울 노론들이 어딜 갔다 온 사람들이 많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청나라를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이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북학파라고 불러요. 북학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은 청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청나라 진짜 잘 나가잖아. 됐죠? 자, 그래서 중상학파는 느낌만 중상학파는 조금 더 중농실학파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중농실학이 과거지향적이라면 중상학파, 북학파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청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문을 받아들이고 서양 기술 같은 걸 배워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대표적인 인물 유수원. 자, 선구자인데 여기가 좀 출처리 떨어져요. 자,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대표적인 저서가 우서인데 우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야. 그러니까 산업공상은 레벨이 아니다야.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양반들도 그 되지도 않는 과거 시험을 무슨 20년, 30년을 보니 수험생활을 아니 무슨 20년, 30년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들도 생산에 종사해라야. 그리고 이후에 중상실학에 이게 기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져. 내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 절대 비루한 일이 아니야.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 되도 않는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야. 그래서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절대 천한 게 아니라고. 각자 모든 직업은 평등한 거고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유수원이에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홍대용. 자, 홍대용은 뭐 연안박지원이랑 진짜 아주 베풀이기도 해요. 홍대용이 나이가 뭐 조금 더 많은데 아주 베풀이야. 자,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의산문답인데 이 의산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남만주에 실제로 이거 있어요. 의무려산이라고. 의무려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도 좀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가 아니라 예전에 배우지 않으셨어요? 뭐야? 시롱과 허자의 대화야. 주인공이 이 둘인데 그 홍대용이 사실은 이런 장치들을 되게 잘해. 이 의무려산도 딱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장소를 일부러 잡은 거야.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둥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주와 중국의 본토라고 생각하는 거에 딱 경계에 의무려산이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무려산에 딱 서 있으면 지금 현재 서 있어. 그럼 나 오랑캐 땅에 서 있는 거야? 중화의 땅에 서 있는 거야? 애매하잖아. 딱 경계에 있으니까. 경계에서 이렇게 중국 땅으로 들어오면 중화의 땅이고 바깥으로 빠지면 오랑캐 땅이잖아. 근데 내가 딱 경계선에 서 있어. 이해되시죠? 이것도 그런 장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인공이 허자인데 이게 자자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아까 내가 송자할 때도 잠깐 얘기했죠. 이름 끝에 자자를 붙인다 그랬잖아. 그게 자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한자로 이 허자가 뭐냐면 비어있을 허자야. 그러니까 이 둘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스승이라고 잘하고 했는데 사실은 깡통인 거야. 깡통. 그래서 허자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성리학의 책을 보고 경전을 봐도 세상에 깨달음이 없어. 세상은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알물, 지식을 적용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거를 제대로 대답하는 인간이 없어. 됐죠? 그러다가 시롱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대. 물어보면 다. 그게 뭐까지 아냐면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능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롱이라는 현자가 의무려산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허자가 시롱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모순이라고 느꼈던 걸 어떻게 하냐면 둘이 책 보세요. 문답이죠. 그래서 문답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답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이게 의산문답이에요. 여러분 의산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특히 홍대용 빠들은요, 진짜 막 홍대용 막 미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전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야. 하여튼 지전설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홍대용이 진짜 대단한 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디를 갔는지 알아요? 무한우주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는 무한히 넓어서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빅뱅 이후에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고 우주의 넓이는 무한해서 부피를 잴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세요. 지구는 봐봐. 점이야 점. 그러니까 제가 먼지 보여드릴까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여기 봐봐. 분필가루 쓰니 분필가 떨어지잖아. 먼지. 됐죠? 거대한 우주에서 관점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보세요. 이 별 자체가 먼지야. 근데 먼지들끼리 모여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가운데 먼지, 너는 주변 먼지, 오랑캐 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중심도 주변도 없는 거야. 모두가 중심인 거지. 됐죠? 그러면서 무한우주론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도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어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해되시죠? 네, 홍대영 노트장 찍으시고요. 박지원 갑니다. 자, 박지원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양반전, 호질, 자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 양반 사회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진흥으로 수레와 선박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그래서 이제 이익과 딱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익은 화폐가 문제가 되니까 화폐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패전론이라고 그랬죠. 그쵸? 전황이 나타나니까. 근데 박지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 중상신학자잖아. 이 문제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시선이 왜곡이 돼서 오히려 투기의 대상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참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거품이 껴서 가치가 높아진 건 이건 진짜 가치가 아니라 거품이잖아. 거품이 빠질 거다.
그러면 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제 변동에 민감하거든. 그러면 빨리 시장에다 화폐를 토해내겠지. 왜냐면 자기가 더 손해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 것이다. 그게 화폐 유통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안 써도 되겠죠. 이거 한마디만 쓰세요, 여러분. 뭐 얘기했다고요? 한전론도 있어요. 한전론. 그래서 여러분 박지원이 특이한 게 두 개가 있거든. 중상실학자가 보통 소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박지원은 뭐 얘기했다고요? 써보세요. 한전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드릴게. 관홍소초. 관홍소초 요 뒤에 있는데 이거 하나 쓰고 갈게요. 관홍소초가 뭐냐면 농서야. 여기 여러분 중상실학자인데 이 사람 특이하죠. 그래서 중농실학자들이 좋아하는 토지제도 그 다음에 농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은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박지원이 이 책이 조선 후기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박지원이 진짜 한순간에 유명해지는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에 갑자기 그 시대에 셀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딱 정조 때거든요. 정조. 그렇죠? 자, 그 다음, 허생전, 이제 이런 것들 됐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박제가예요. 박제가. 자,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수용하고 수레와 배,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합니다. 됐죠? 박제가는 일단 첫 번째, 여긴 정말 정조의 남자입니다. 이게 정조가 정말 이제 정약용처럼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 규장각 검서관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북학의인데, 이 북학의는 박제가도 청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이 북학파들이 다 청나라 갔다 온 거야. 홍대용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래요. 박제가도 그래. 그러니까 박제가는 이 정조 시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채제공인데, 채제공이 연행사로 청나라를 갈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와요. 그러면서 청나라를 본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쓴 책인데 청나라 엄청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문물 수행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수레와 선발.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박지원, 박제가 다 구별 안 돼. 똑같아. 실제로 박제가는 박지원의 제자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거야. 근데 박제가는 뭐라 그랬냐면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해요. 그래서 뭘 강조한다? 소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그러니까 4대 부들의 경제가는 항상 근검절약이야. 사치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에서 박제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제가 빠들은 진짜 이거야말로 그 존 케인즈가 얘기했던 사실은 유효수요론 아니냐, 시장 실패를 예언했다 이러면서 막 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있는데 물을 자꾸 퍼쓰면 새물이 계속 고이는 법이야. 근데 내가 우물물을 아껴. 수조세, 수조세가 어디 있어? 근데도 막 아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물물이 말라서 아무도 못 먹게 돼요. 나라의 살림도 이와 같아. 그러니까 갓이 망가져도 사람들이 갓을 안 사. 그릇이 깨져도 깨진 그릇을 그대로 써. 그러니까 갓 만드는 기회도 쇠하고 그릇 만드는 기회도 쇠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없어져. 그러면서 점점 국가 전체가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건 근검절약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의 장려. 그래서 이 소비가 국가 경제 전체를 더 생명력 있게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킨다야. 됐죠? 네, 그래서 소비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이고, 여기 써있네요. 자,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이다. 말씀드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농실학자까지 다 있네요. 다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국학.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사굿이라고 그러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을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됐죠? 자, 대표적인 저서들 갈게요. 자, 첫 번째. 조선 후기 대표 역사서 그러면 일단 동사강목. 여러분, 고려시대 대표가 상욱사기라면, 조선 전기의 대표가 동국통감이라면, 조선 후기는 일단 무조건 동사강목이야. 그래서 저자는 누구냐면 안정복. 그리고 여러분, 안정복은 이익의 수제자예요. 이익의. 됐죠? 아까 우리 성호 이익 얘기했잖아. 성호 이익의 거의 수제 같은 사람이고요. 자, 편년체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를 쫙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자적 사만종 통론을 체계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사인데 통사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까지 쫙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역사의 메인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딱 메인 라인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걸 사만정통론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극목이 중요한 거야.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주변에 여러 기록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로 이승희가 제원기에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긴 했지만 실제로 발해사의 본격적 연구는 거의 유득공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자꾸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거야. 아니다. 우리는 원래 저 만주에 있었던 저 대륙으로 운영했던 민족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발해는 통신라보다 2배 이상 넓었던 나라야. 됐죠? 그래서 우리의 협소한 그러니까 고대사 인식을 어디로 넓혔다? 만주지방으로 확장시켰다. 한반도에서. 됐죠? 자,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됐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자 체크만 할게요. 자, 해동 역사는 한치훈이 쓴 책인데요. 500여 종의 여러 가지 외국 자료를 참조해서요.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라고 평가받는 책이야. 이 책은 딱 해동 역사에 약속된 표현이에요. 두 번째, 자,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얘는 조금 특이한데요. 자, 일단 기사본말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것 중에 기사본말체가 거의 없거든. 기사본말체가 뭐냐면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건의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 그래서 기사본말은 뭐냐면 사건 중심의 역사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전체가 인물 중심, 편연체가 시간 중심이라면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책은 정치, 문화만 서술했어요. 경제사회사는 싹 뺐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특이한 건 조선시대 조선의 역사를 쓴 거야.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국사기 얘기할 때 김부식이 고려시대 합해삼국사까지 정리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안정복도 조선시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정리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조선이야. 그러니까 기사본말체라는 것도 조선시대 조선도 다 특이하죠. 다음. 자, 지도지리서. 이건 이것도 체크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도지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한백겸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한백겸의 동지리지. 이 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발상지가 평북 평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채훈 이후에 고대 역사관이라는 게 계속 고려신라 백제가 다 한반도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을 고증해 보니까 아니야. 우리의 고구려는 만주에서 시작된 나라야. 됐죠? 고조선도. 됐죠? 한반도에만 계속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걸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방강요권은 정약용인데 뭐 백제도읍을 고증하고 이것도 역사지리. 야, 진짜 정약용도 손 안 댄 데가 없죠. 그 다음에 택리지는 뭐냐면 자, 이중환이 썼는데 이건 각 지역의 뭐 자연환경,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뭐 이제 생리라고 표현하는 생업에 유리한 곳 이런 걸 이제 쭉 정리한 말 그대로 지리서예요. 인문지리서. 그죠? 자, 그 다음 지도 갑니다. 지도는 일단 정상기의 동지도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정상기의 동지도. 이거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축척이라 그러잖아. 뭐 80만 분의 1, 8만 분의 1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있어요? 자, 요거 시간까지 얘기할게요. 영주. 18세기 영주. 정상기의 동지도. 우리나라 축척 최초야, 백리척. 자, 두 번째. 고산자 김종우. 그러면 대동이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뭐 4시간 이럴 때 다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직접 뭐 엄청나게 뭐 백두산을 몇 번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제 직접 실측을 다 한 거지. 근데 특징은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를 해요. 이걸 방점이라 그러고 또 하나 목판으로 인쇄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 그 다음에 분첩, 절첩 시기야. 그래서 분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탁탁탁탁 22칸인가 24칸 탁탁탁 접혀. 됐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고 예를 들어 한반도 전도를 보고 싶다. 그럼 탁탁탁탁탁탁탁 펼치면 착 펼쳐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분첩. 그래서 휴대 편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간은 언제냐면, 여러분, 김정호는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자, 철종에서 막 고종왕위에 오를 때, 그래서 필사본은 철종 때 만들어지고, 목판본은 고종 때 만들어집니다. 됐죠? 대동여지도. 끝. 자, 마지막. 기타 서적. 자, 국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준의 훈민정 문해. 여러분, 훈민정 문해는 하나만 주의. 여러분,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조선 정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야. 훈민정음 해례본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신경준은 18세기 영조 때 사람이야. 이 책은 영조 때 쓰여지는 거야. 조선 후기. 15세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봉의 고금성림. 요거 이제 특이한 책인데, 요거는 뭐 정리한 거냐면, 어휘를 정리했는데, 요거는 방언을 정리한 거예요. 방언. 사투리. 됐죠? 각 지역의 사투리. 그 다음에 유의 업문지는 그냥 뭐 어휘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으로는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거 했다. 영조 때 여러분 국가의 대편찬 사업 동국문헌비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그래서 이거는 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19세기 여러분 이거 날개단에 있어요. 날개단 보세요. 자, 19세기 복고풍. 됐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회화 갈 거거든요. 그러면 회화 가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과 그 다음에 실학의 이야기에서 근대 태동기에서 사실 여긴 좀 분량이 많은 얘기인데 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죠. 오늘 내가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국가경구까지 다 했네요. 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